전두환 정부 때 남북 대화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전두환 정부 때는 중앙정보부에서 남북대화 사무국이 통일원으로 넘어온 이후에 거기 대화 운영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서 남북대화를 관리를 했는데 그때 참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84년 4월 달에 갑자기 북한에서 LA 올림픽 단일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난 그때 남북대화 사무국 대화 운영부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어떤 생각이었냐면 83년 10월 9일 날 남군 사건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북한이. 그래서 대통령을 수행했던 외교사들 17명이 그냥 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웅산 묘소에서. 그때 이제 북쪽에서는 남쪽이 자작자연거기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국제적으로 그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난군 사건을 83년 10월 9일 날 난군 사건을 일었던 그야말로 빨갱이들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지금 이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하자고 할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건 깨지게 돼 있는데 회담에 우리가 나가면은 83년 10월 9일 난군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통일원 내에서 젊은 사람들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남북대화 사무국의 간부들도 우리 위에 국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 그래서 장관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야. 받으라. 우리가 88 올림픽을 81년에 따놓았는데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북한과 단일팀으로 나갈 수 있는 회담에 나가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88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그것까지 앞서가는 계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높은 봉우리에서 보니까 골짜기에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좀 멀리 보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광주에서 저질렀던 일은 그런 별개의 문제로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잘못이지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 일종의 행사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북쪽으로 가고 우리 이산가족이 50명이 가고 북쪽에서도 50명이 내려와서 50명의 제북가족을 만나고 또 월북자가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월북자가 와서 이제 두고 간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월남자의 제북가족이 와서 여기를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미명하에 뭘 하고 싶었냐면 소위 예술 공연단을 교환하면서 자기네 체제 선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피바다 가극단이 왔었어요, 이쪽에. 우리 쪽에서는 이거저거 묶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쪽은 그렇게 정권 차원의 선전선동을 위한 그런 개념은 없으니까 여기는. 북한은 피바다 가극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에 김일성의 투쟁기를 미화한 가극이라는 게 오페라죠, 그쪽에. 북한식 오페라인데 그거 공연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사업에다가 오히려 공연에 그걸 묶어가지고 교환하면서 공연에다 비중을 뒀었죠. 우리 쪽에서 한 50명을 만나는 북쪽 가족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명까지 만나는 걸로 했는데 북쪽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1명 내지 2명씩밖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5명까지 허용이 되니까 곱하기 5로 가서 울음바다가 되고 있지만 그건 보도가 안 됐었어요. 가극단 공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에 불과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 국조의 가극단이 와서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때 가서 봤는데
그쪽에서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그 각 그런 공연을 하면은 이쪽에서 막 이 흥분해가지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걸로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보니까 뭐 별것이 없더라고. 예. 물론 우리 그 공연단이 가서도 북한 사람들한테 별로 감흥은 못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이나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한 뒤에 그 정상 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해 8월 15일 날 100명이 내려오고 100명이 올라갔죠. 평양으로 100명이 올라가서 그때도 100명의 상대는 5명까지 만나기로 했었는데 500명이 안 나왔어요. 우리 쪽은 뭐 500명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따위 저 증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걸 서로 바꿔서 빌려서 메고 들어가서 북한에서 온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서울 평양 교환 방문식으로 해가지고 상봉하는 사업을 3번 했어요. 2000년 8.15 했고 그다음에 그해 또 추석 때인가도 했었고 그 해 바뀌기 전에 3번을 했는데 3번을 하고 나더니 북쪽에서 더 이상 서울 평양 그 교환 방문 상봉식으로는 못하겠다. 왜냐? 서울과 평양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서울 이 휘황찬란한 서울을 보여주는 게 쉽게 해서 속상하다. 남쪽에서 올라온 이산가족들한테 서울에 비해서 초라한 평양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속상하다. 더 이상이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래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북쪽 얘기가 체제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면 하겠다. 그래서 간 것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민족의 명산이기 때문에 거긴 뭐 남쪽 건물도 없고 북쪽 구간 아니요. 그러니까 남쪽이 잘 산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북쪽이 못 산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금강산 상봉 사업을 그 이후에 쭉 했었고 그걸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 때 맺어놓은 그 원칙 때문에 합의해놓은 원칙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16번 했습니다. 돼가는 거예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1년 평균 2번씩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뭐 한 번, 2번인가, 한 번인가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2번째는 안 하려고 그랬죠. 간단해요,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그때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해마다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인도주의 문제니까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 그거.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때도 그걸 뭐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기대를 걸고 한번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2번째는 안 됐지. 야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소위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사업인 만큼 인도적 대북 지원과 결부시키는 그런 식으로. 물론 물밑으로 주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쌀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비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걸 지속시키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준다고 전제를 하고 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쪽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죠. 우선 첫째, 퍼주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소갈머리가 좁은 얘기입니다.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은 1969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독일에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별명이 붙은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뤄놓은 것이 이제 보수 정권인 기민당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49년에 독일 정부가 들어선 뒤에 20년 동안 기민당이 통치를 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놨어요. 독일이 부자가 된 겁니다, 서독이. 그러고 난 뒤에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는 분배에 신경을 쓰는 정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기민당이 벌어놓은 돈을 소위 사회보장에다가 잔뜩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러고도 남는 돈을 동독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동독으로. 69년부터 이제 그 동방정책이라는 일종의 대동독 그 경제 지원 정책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대동독 포주기예요. 69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20년 동안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돈이 독일 돈으로 1044억 도이치마르크. 달러로 환산하니까 약 600억 달러. 20년 동안에 달러로 하면 매년 30억 달러씩 간 거예요. 근데 서독의 경우에는 현물과 현금을 같이 줬습니다. 먹을 걸 주고 현금을 줘가면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동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소독 적대의식이 녹아내리도록 만들었더니 결국 20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89년에.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통일됐단 말이야. 바로 그 대목을 우리가 중시를 해서 햇볕 정책도 사실은 브란트 총리가 시작했던 동방 정책에서 상당한 힌트를 얻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동서독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서독이 동독한테 경제 지원을 하면서 동서독이 가까워지고 결국 통일이 되더라. 우리도 그 방법을 쓰자라고 생각해서 햇볕 정책으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퍼주지는 않았어요.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는 그대로 그냥 그 용어를 씁시다. 근데 김대중 정부 이전에 이미 김영삼 정부 때도 퍼줄 준비를 했었습니다. 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나는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그 회담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력을 시켜드렸냐 하면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렵습니다. 80년대까지 제로 성장을 했는데 90년대부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60년대는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70년대 뒤지기 시작하더니 80년대는 완전히 뒤졌고 90년대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곧 식량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 반면에 우리 경제는 날로 성장을 해서 지금 1달러를 그 7, 800원에 살 수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난 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는 대신 군사적으로 총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틀을 짜면 됩니다. 경제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컨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니까 퍼주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 답변이 아주 걸작이고 참 촌철살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바로 돈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게 동서독 방식으로 우리도 그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김일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회담을 못했고 남한의 대북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그런 틀을 자르는 걸 그때 94년에 못했는데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성사시킨 거예요. 햇볕 정책 자체가 대북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구조고 그거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그 정상회담 전략을 뭐 원용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내막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김대중 후보 쪽에서는 근데 동서독 방식을 원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쌀과 비료를 주는데 나는 그때 98년에 차관이 돼 가지고 그때는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회담을 못 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했었어요. 베이징 회담 할 때 이제 북쪽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죠. 김영삼 정부 때 쌀 회담 때도 이제 제가 베이징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그 95년도 그 베이징 쌀 회담 때 98년 베이징 비료 회담 때 북쪽 사람들을 보니까 남쪽에서 비료 한 톨이라도 더 얻으려고 쌀 한 대랍박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는 그게 아주 그 표정이 간절하더라고. 말하자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그 속담이 있지만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자신감을 얻었었어요. 95년 이미 비료 쌀
쌀 회담 때.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햇볕 정책이 추진되길래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동서독 서독이 썼던 동방 정책과 유사한 거라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 남북 관계는 현저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동서독 통일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장관급 회담을 오고 뭐 차관급 회담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장관 할 때예요. 내년에도 금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록에 남는 공식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 보고되면 저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그 식사를 하거나 할 때 기록원이 없을 때 귀에다 대고 그래요. 장관 선생님,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계속 좀 우리 관계가 좋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내년에도 쌀 줄 거냐, 비료 줄 거냐 하는 얘기야. 그럼 나라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이 하기 나름이요. 가령 서해상에서 NLL 선상에서 뭐 어선 납치를 하거나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쌀 싣고 가던 배, 비료 싣고 가는 배가 그날로 돌아오는 거 95년도에 체험했잖아. 알아서 해. 당신 내 허기 나름이요. 그런 일만 없으면 내년에도 비료는 가고 쌀은 간다. 알겠다고. 그러고는 그 쌀과 비료가 가는 동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도 잘 나오고 총소리도 안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아주 그 자극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있는 남북 사이에서 그나마 양자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려면은 그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폐악질을 못하게 만듭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해봤어요. 포주기라는 딱지가 붙었지만은 그거 말고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골에서 동네 부자가 있는데 매일 그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면서 옆집에서 끼니를 굽는 사람들한테 쌀 한 대박도 안 주고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뭐 침 뱉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시비거리가 있으면 그냥 대거 몰려와서 뭐 고함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옛날부터도 시골에서는 흉년이 들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창고에 쟁여놨던 곳간에 쟁여놨던 쌀을 풀었습니다. 그걸 김이라고 그래요.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주는 쌀이에요. 뭐 기아에 허덕인다 할 때 기차일 거야 아마. 부자가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쪽이 지금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면은 우리 1인당 소득이 지금 3만 한 6, 7달러 됐습니다. 1인당 소득이. 북쪽은 지금 1,500달러가 안 돼요. 물론 저 정권 잘못이에요. 세습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못한 거지. 무역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3만 5, 6천 달러의 1인당 소득을 가진 남한 1인당 국민과 1,500달러밖에 없는 북한 주민이 서로 만났을 때 슬그머니 무슨 먹을 것도 좀 용돈도 좀 찔러주고 배고프지? 야 가서 짜장면 하나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일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녹아다니면서 폐악질을 안 하지. 3만 5천 원짜리 양식을 먹으면서 1,500원짜리 삼각김밥도 못 사 먹는 사람 앞에서 막 냄새 풍기면서 먹고 싶으냐?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무슨 침 뱉고 하는 것밖에 없지. 지금 그러니까 난 퍼주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극적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남북 간의 평화를 가져오려면은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큰 조건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장난을 못 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라 이거야. 여기서 내가 좀 평화라는 글자를 한문 글자를 좀 해석을 할게요. 이 평자 고르다는 뜻이죠. 그 화자 표 화자 옆에 이구자 씁니다. 표가 입에 들어가는 게 골로 고르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단어 참 한문의 묘미야. 그 혀자를 하필이면 저렇게 표 화자 옆에다가 이구자를 붙였나 이거야. 표가 입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고르면 평화가 온다 이거야.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우면은 처음에 도둑질 하잖아요.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면 도둑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쪽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강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동네 부자들이 흉년이 들면 쌀을 풀었던 거야. 그 벼가 입속에 들어가서 골고루야 그 동네가 평화로운 거고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야, 그 바로 이제 좋은 질문했어요. 북한 핵무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은 따로 봅니다. 2004년 말에, 2004년 6월 말에 통일부 장관에서 이제 물러난 뒤에 바로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 부의사장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면담이 아니라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동원 장관,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그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세현 나 셋을 이제 불러놓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저에서 정세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그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어 해요. 본인도 신문에서 뭘 보면은 나 그분 참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대. 누가 비서들이 이제 신문에 이제 말하자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신문을 갖다 드리면은 접어서 이 부분이 좀 괜찮습니다 하면은 돋보기를 꺼내서 보시더라고. 보면서 줄을 그어요. 줄을 그어놓고 신문 기사 그게 끝나고 나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그걸 옮겨 적어. 그러면서 기억이 되는 거야. 학생들도 공부할 때 줄 긋고 노트에다 옮겨 적으면서 그게 이제 눈으로 기억이 되고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세 토론이 있는 날은 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 그거 없이 덜렁덜렁 댕기면은 젊은 놈이 그냥 빈손으로 댕기는 것만 해서 이제 속으로 욕하실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꾸 그 김대중 정부에서 퍼주기 때문에 쌀과 비료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객관적인 그 팩트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도 입법조사처가 있죠. 미국 의회도 CRS라는 게 있어요. 의회 조사국이라고.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는 데서 해마다 각 나라와 관련된 소위 그 보고 자료가 계속 나와요. 근데 노스코리아 관련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북한은 조선노동당 휘하에 있는 군수공업부에서 운영하는 군수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에 수출을 해가지고 1년에 15억 달러씩 벌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보내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재래식 무기 내지는 뭐 하여튼 미사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5억 달러씩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를 사오기도 하고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강도의 무슨 뭐 알루미늄을 사오기도 한다 하는 게 CRS 레포트에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양반 또 적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서 운영하는 군수공업부가 군수공장을 돌려가지고 미국과 관계 없고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기 때문에 맘 놓고 북한 무기를 살 수 있는 쪽에다가 팔아서 15억 달러씩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게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란 말이야. 반면에 우리가 쌀과 비료를 1년에 주면은 남북협력기금이 그 당시에 5천억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있을 때는. 나중에 나 물러난 뒤에는 1조까지 올라갔었는데 5천억 원 중에서 쌀과 비료를 사서 보내주는데 나간 돈이 4천억 원밖에 안 돼요. 쌀을 사는 건 그 쌀 사는 돈은 전부 다 우리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농협이 쌀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고에. 그다음에 비료 공장에 비료 거기다 주면은 비료 공장에서 비료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그거 싣고 가는 그 운수회사 항구로 가야 되니까
자동차 그 운수회사에 주지. 그다음에 이제 해운회사에다 줘가지고 돈 줘서 남포항에 실어다 줘라, 청계령에 갖다 줘라. 그러면 끝이야. 북한은 현금 하나도 안 가. 4천억 협력기금에서 4천억 원이 나가지만은 달러로 보면 그때는 4억 불 정도지. 그 현물로 갈 뿐이지 현금으로 안 가요. 현금은 그 사람들이 군수공업부에서 만들어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쪽에서 준 쌀과 비료를 무슨 팔아서 뭐 행복을 만들었다? 우리한테 받은 쌀과 비료를 싣고 어디로 가서 팝니까? 그 수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뭐 그 금강산 관광에서 현금이 가긴 갔어요. 그건 현대가 준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준 건 아니에요. 물론 김대중 정부가 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뒤집어 씌울 수는 있지만은 아니 관광객들이 내는 돈 입산료 그걸 현대가 1인당 뭐 두당 뭐 100불씩인가 계산해 줬어요. 그러니까 1년에 금강산 관광이 무슨 뭐 10만 명이 간다고 쳐봐도 100불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조선노동당 휘하에는 군수공업부가 1년에 15억 달러씩 벌어 쓰는데 그거를 왜 뺏어갑니까? 그리고 북한 경제의 특성은 뭐냐면 인민경제라는 봉우리가 있고 군수경제라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인민경제 분야에서 번 돈은 절대로 군수공업 쪽 군수 분야에 못 넘어갑니다. 군수 분야에서 번 돈은 인민경제로 넘어오지 않아요. 이게 스탈린 시대 소련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 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수경제와 인민경제를 준배를 해요. 절대로 넘나들지는 못해요. 우리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지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네.